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7월 6일 용재부터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경제 문제를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그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쭉 이제 설명해 주신 대표님의 내용과 조금 이제 중복되는 감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친구 하는 이야기 며칠 전에 황 대표님 하는 데서 들었어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듣는 게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내용이 저 황 대표가 한 이야기하고 맞네.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네 라고 하시게 되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잠재되었던 기억을 다시 회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뚜렷하게 각인되고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지는 세계 경제, 근데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게, 옛날에 그 대표님 몇 번 이야기 하셨는데, 지난 그 2차 대전 이후에 10년, 20년 주기로 이제 세계 체제가 크게 변모할 때, 그때마다 어떤 그 세계사적 고민을 담은 어떤 그 문헌들이 많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래서 폴 케네디의 어떤 저서라든지, 그 다음에 사무엘 헌팅턴, 문명과의 충돌이라든지, 그 다음에 후쿠야마, 프란시스 후쿠야마, 물론 그 사람 이야기는 지금 100% 맞는 이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세계적 석학들이 10년, 20년 주기로 어떤 세계사적 어떤 고민, 그 다음에 현실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 또는 이제 진단과 처방,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학술적이고 세계사적인 고민을 담은 문헌들을 많이 냈습니다만, 이상하게 이렇게 지금 세계 체제가 요동치는데 지금 그런 석학들의 어떤 저서라는 게 일체 나오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어떤 사회, 어떤 그 사람들의 인지구조, 또는 전 세계적 인텔리들을 어떤 그 지적 한계에 온 게 아닌가, 이런 데 비판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의 어떤 현금의 어떤 그 세계사적 위기, 세계 경제사적 위기, 이걸 갖다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 체계에 입각한 경제학으로서 설명 내지는 혁파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데서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이론 경제학, 주류 경제학과 그 다음에 막스 경제학, 이 두 개의 패러다임 어느 것으로도 현재 위기를 갖다가 궁극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건 정말 인류사적 어떤 위기다라는 전제를 깔고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인프레 문제인데, 인프레가 극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프레 주요 나라들 전부 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주요 나라들 보자면은 독일이 이제 7.9%, 미국이 이제 그보다 좀 높아서 8.6%, 영국이 9.1%,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이 11.7%, 폴란드가 13.9%,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높은 인프레 수치죠. 이게 지금 제가 6월달 최신 걸 갖다 지금 확보를 못해서 이제 5월 말까지의 내용인데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신흥국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황당합니다. 이제 아르헨티나 60.7%입니다. 인프레율이. 그러니까 100원 하는 물건이 160원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아르헨티나가 지금까지 이제 부도의 왕이죠. 부도 처리를 당한 게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한 게 아르헨티나인데, 이 나라는 한때 1930년대 세계 5대 산업국가였다가 지금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미래가 확보되지 않은, 할 거라고는 축구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르헨티나가 세계 1위인 줄 알았더니 이거보다 더한 나라가 있더라고요. 일부에 말씀드린 그 에르도안의 터키 73%입니다, 무려. 이게 지금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고 하니까, 이 터키 같은 경우에 중국, 일본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가 지금 양적 긴축으로 가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이고 돈 푸는 것 갖다 중단을 해야 되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기존의 어떤 경제학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논리를 이 터키 행정부가 들고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이 상태대로 가면 아마 제2의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는 터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에르도안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경제를 갖다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현란한 외교적 수사,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다리를 놓겠다는 이런 어떤 외교적 행각들, 그런 걸 통해서 경제 위기를 만회해 보고자 하는 게 아닌가, 저는 막 그런 식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한 1주, 2주 전에 이제 일본 경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프레가 이래 나오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내버려두고, 그 다음 터키는 이제 거의 망해가는 국가니까 그렇습니다만, 일본은 그냥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지난번에 이제 일본 경제의 어떤 지난 30년간의 일본 경제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인프레는 이제 좋은 인프레하고 나쁜 인프레가 있습니다. 좋은 인프레라는 말도 좀 어감이 좀 이상합니다만, 좋은 인프레라는 거는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상품 가격도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이제 노동자들의 임금도 상승하고, 그래서 하나의 이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가는 오릅니다만, 그 이제 성장 기조가 이제 뒷받침이 돼준다면은 그 인프레는 경제 성장을 역동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그런 데 인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거는 물가가 오르는 게 이제 서민들한테는 이제 괴롭지만 그게 이제 전 사회적인 이제 표준으로 봐서는 그게 나쁜 건 아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건 실로 나쁜 인플레입니다. 이 나쁜 인플레라는 거는 임금도 오르지 않고 봉급도 동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가만 계속 오르면서 성장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었는데 실제 지난 100년 동안의 경제사를 놓고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짧고요. 근데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이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할 거다라는 이제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근데 일본 경제를 설명하는 건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데 사실은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제 그 한국의 언론, 그 다음 무슨 잡지, 유튜브에 오시게 되면 일본이 조금이라도 뭐 부정적인 또는 안 좋은 또는 이제 뭐 전술적인 실패를 하게 되면은 그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장문에 기사를 쓰는 그런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금이라도 잘 못하거나 실수하면은 괜히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한국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20년, 30년 동안 일본은 봉급도 오르지 않았고 물가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력을 상실한 거죠. 과거에 일본 70년대, 80년대 세계를 주름잡던 그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자, 그런데 보통 국가들이 지난 20, 30년 동안 물가도 하나도 안 오르고 봉급도 안 올랐다면 당연히 망하죠. 예. 그건 망했어야 정상인데, 자, 일본은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소위 말해서 일본에 대해서 잘 안 듣는 경제학자들이 일본 앞으로 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야, 지금 망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은 일본은 이미 망했어 라고 규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건 평가는 그 사람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분류, 자, 현재 완료형, 일본 경제가 지금 망했다고 할 경우에, 자, 그러면은 대개 어떤 나라의 경제 구조가 망하게 되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거리에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광경을 봐야 됩니다. 노조가 들고 일한다든지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시민이 넥타이 풀고 보도부도를 뜯고 바리케이드 치고 하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일본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말은 정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됐습니다만 일본 내에 사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물론 거기에 이제 뭐 투기 같은 우리나라처럼 투기를 잘못해가지고 망가진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이제 뭐 자살을 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들이닥치는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대공황이 들이닥쳐서 몇 년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가장 잘 버틸 수 있는 게 일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역설적으로. 왜? 일본은 이미 지난 20, 30년간 소위 말해서 대공황의 플레이오프를 이미 경험한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금 요즘 20, 30대를 많이 쓰는 존버라는 거. 잘 버텨왔다는 거죠. 예. 물론 과거의 어떤 영광된 시절로 되돌아가기 힘듭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구조로 봐서는. 근데 지금 이 세계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은 이 선진국 중에 일본하고 독일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국도 포함해서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들이죠. 이 세 나라의 특징은. 근데 제조업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겁니다. 일본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그 G7 안에서도 제조업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었거든요, 사실은. 이미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소위 말해서 그 나라들은 이미 20, 30년 전부터 2차 산업,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 인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세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일본하고 독일은 선진국에서 3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 제조업에 종사하는 노동 인구가 가장 많은 선진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화도 이제 무너지는 거죠. 이미 일본은 2014년 그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GDP 세계 2위 국가 자리를 중국한테 넘겨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님이 며칠 전에 방송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 정말 수출 대국이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제2위 경제 대국으로 들어오기 그 전까지 7년 동안 수출 실적 1위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독일이 수출의 화신 독일이 31년 만에 지금 적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조업의 그간의 강한 스탠스를 보여왔던 강한 내구력, 강한 재력을 보여왔던 독일과 일본도 이 정도 위기에 봉착했다라는 것 같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장기 침체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근데 일본은 또 좀 희한하더라고요. 이게 일본 경제를 분석하기 정말 힘든 게 그러면 근데 어떻게 세수가 또 작년에 비해서 10% 증가했냐 이겁니다. 기업이 죽을 쓰고 수출도 잘 안 되고 하는데 그럼 이 많은 세금은 또 어디서 걸쳤냐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의문인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일본 경제 그 논평한 것 추적을 해봤습니다만은 뭐 확실하게 납득할 만한 그런 이제 설명을 해준 사람도 없더만요.
근데 지금 이게 인플레가 이제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은 지금 선진국 중에는 가장 약합니다.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한때 이자를 급격하게 올렸다가 크게 대응통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데 대해서 이제 굉장히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여왔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게 장기 침체로 드러나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은 일본의 소위 말해서 재계라든가 이게 경제 관료들이 제발 인플레가 발생해라. 인플레가 발생하면 임금도 올라갈 거고 그게 오히려 추구했던 경제 성장을 더 이제 촉발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막연히 기대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상하게 일본의 인플레는 그렇게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그 중산층이 몰락하고 일본에도 사회 저층이 워낙 이제 재본이 넓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거의 2.5% 같으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충분히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본 사회 저층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인터뷰가 계속해서 언론에 나오는데 형식적으로는 인플레가 2.5%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격렬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2.5%지 실질적으로 5, 6% 정도 또는 7, 8% 지역에 따라서는 7, 8% 정도의 인플레율을 갖다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점점 일본도 좀 먹고 살고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그 정치가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번에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다. 지금까지 이제 30년 동안 침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인플레를 통해서 다시 추구했던 경제 성장을 촉발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는 인플레가 이 정도 되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이자를 올려야 되는데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보고 지난 3일 동안 일본에 있던 전문가들 하고 계속해서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 팩스 또 뭐 이메일까지 주고 받았습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자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왜?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인플레가 있으면 그때마다 이자를 조금씩 올리면서 인플레를 죽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경제 국한에서는 지금의 인플레가 절대 나쁜 게 아니다라고 이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엔저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엔저 현상을 갖다 인플레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이제 일본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돈이 넘친다는 거죠. 이제 그 말은 결국 인플레, 상대적으로 물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내 인플레라는 건 엔저 현상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번 일본의 경제 전문가들이나 그다음에 일본 국민들은 엔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단점도 많습니다만 장점을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우리가 경제학 이론에서 이제 배운 것처럼 환율이 악화되는 거죠. 일본은 이제 그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이제 수출업자들은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당연히 설명이 필요 없죠.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출이 이제 부진했었는데 그거로 수출을 한번 더 걸보자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일본은 어찌 보면 이제 그 선진국 중에는 굉장히 정체된 이제 다이나믹스가 약한 나라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에 대한 어떤 그 동경, 서양 사람들의 동경이랄까 관심 이런 거는 이제 뭐 한때 폭발했다가 지금 죽었다고 할 수 계속 이제 스테디하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데 일본의 관광하는 사람이 1년에 2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2천만 명, 2,200만 명 정도. 그래서 거의 뭐 그 파리나 로마를 방문하는 숫자만큼이나 일본을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관광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가 이게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인구가 일본으로 들이닥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엔저 현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결코 일본 경제에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들어와서 일본 물건이 싸니까 마구 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어떤 구매 행위가 오히려 더 경제 성장을 추동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수익도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갈 거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그 재미난 통계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한창 그 반이라고 할 때 조국이 나와가지고 무슨 뭐 난리 칠 때 그때도 중국에 가는 관광객의 5배가 일본을 방문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 일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한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 정도. 그래서 아마 완전히 코로나가 해소된다면 1년에 3천만 명 정도의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구매자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소위 말해서 샤넬이니 무슨 뭐 그 유명한 그 명품들 있지 않습니까? 선중보다 20, 30%가 쌉니다. 예, 그러니까 뉴욕이나 베를린이나 파리에서 사는 것보다 일본 동경에서 사는 게 훨씬 싸거든요. 30%를 할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요만 해도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엔저 현상이 그리 나쁜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총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그 위험은 있습니다만, 일단 인플레를 촉발시켜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왜 그럼 지난 30년 동안 봉급이 오르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기업들한테 물으면 이렇게 기업은 이렇게 하죠. 아니 물가가 오르지 않는데 어떻게 임금을 올려주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문재인처럼 무슨 뭐 소득주도 경제와 유사한 걸 갖다 일본에서도 해볼직한데 그게 이제 그래 했을 경우에 이제 아주 부정적인 경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장 이런 걸 생각해서 절대 그런 정책을 일본에 취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참에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인플레를 유발시키려고 했음에도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기들 아마 탈출을 찾아보겠다 하는 게 일본인데 왜 그럼 이 사람들이 일본의 그 이자율을 올리지 않으려고 하는가 하는 거는 요 정책에서 제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말로만 이해하기 힘들까도 제가 자막을 올리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10년 만기 국채를 연 0.2% 금리에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공개 시장 운영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금리가 연 0.25%를 웃도는 그 거래 수요 자체를 고갈시켜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다 무제한 매입해 버리니까. 그래서 장기 금리를 일본 은행이 목표로 하는 0.2% 이하로 계속 묶어두려는 겁니다. 자, 이 정책을 계속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결코 일본은 함부로 이자율을 올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나올지는 이제 눈에 보듯 뻔한데 일단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의 재계, 그다음에 정책 결정자는 이자를 올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지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텍스트북에서 배우는 거하고 일반 현실 사회에서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결정이 옳은 결과를 가져올지 아니면 다른 이제 그 부작용을 가져올지 하는 거는 이제 일본 사회, 일본 경제, 일본 정부 스스로가, 일본 국민 스스로가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이자로 인상하지 않을 거다.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을 거다. 외환 시장에 개입한다 하려고 해도 아마 그거는 미국 정부의 합의를 또 다른 합의를 도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제 환율 조작에 걸려가지고 중국 같은 어떤 그런 어떤 보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일본은 하지 않을 거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 경제는 어떠느냐. 옆나라 일본이 이제 염려하고 있을 사이가 없죠.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는 상태. 그래서 아마 2%도 아마 감당하기 힘들고 내년 되면은 1% 아니면은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암울한 미래를 전망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대중교역. 사실은 우리가 중국 시장 가지고 먹고 살았다는 말을 그래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한때 이제 그 무역의 26%를 갖다가 이제 수출입을 중국에 의존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해마다 점점점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향적으로. 거기에 이제 투자했던 기업들도 돌아오고 다른 데로 이제 이전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해 지금까지 수출 신화를 이뤘던 중국이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그런 지난 5년, 지난 10년 동안 그런 호황을 누리긴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건실한 내수 시장을 이제 육성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중국 14개 돼서 물건 와이셔츠 팔면 14개를 팔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수출 가지고 먹고 사는 한국이 그 중국과의 교역 조건이 악화되다 못해 이제는 적자를 봤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적자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근데 이 대중 교역 조건만 악화된 게 아니고 무역 적자가 난 게 올해 상반기에 이미 103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추세를 보게 되면 이를 갖다 과거처럼 2007년, 2006년 때처럼 한때 경제 성장을 7%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소위 말해서 선진국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7% 정도의 경제 성장한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영광된 정말 오래되고 좋은 시절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현재 아마 윤석열 지지율 그 저하의 배경에도 기본적으로 가장 경제적인 요인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 경제 현상 자체가 윤석열이가 잘못해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기껏해야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집권하고 나서. 자, 그런데 그럼 지금 현상이 지금 세계 경제 현상이 어떤 것인가라고 올바른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진단 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겁이 나서 이야기를 못하는 건지. 자, 그렇다 보니까 진단을 올바로 못하게 되면은 어떤 처방을 해도 진단에 부합하는 처방이 나오지 않으면 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그 존버 같이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얼마 정도의 현명한 이제 경제 정책을 쓰는가에 따라서 아마 지지도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 수출 주도형 경제 해가지고 삼성 반도체, 그 다음에 무슨 카메라, LG, 화학제품, LCD 이런 거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어떤 좋은 시절은 끝났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사활을 걸고 활로를 모색해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전 사회적인 요구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가장 일부에서 제가 그 나토의 문제, 지금 안보, 전 세계적인 안보 시스템 변모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결합시켜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아주 간단히 결론부터 이야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경제와 안보는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한다는 이 태제는 완전히 지금 종언을 고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걸 인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는 경제 안보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추세를 갖다가 이제 그 급격하게 도입한다거나 중국과 단교한다거나 이런 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이 현상을 갖다가 지금 바꿔 나가야 되는데, 대만의 그 반도체 그 제조회사 TSMC가 일본에다 공장을 지었거든요. 이제 그걸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그게 안보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린가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만이 만약에 군사적으로 중국에 점령당한다 하더라도 TSMC라는 공장이 일본에 가 있다면은 우리는 계속 연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전략적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전략적 어떤 그 산업체, 그 공장을 갖다가 안보적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일본에 갖다 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시더라도 이제는 경비가 싼 쪽에다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고전적인 경제학에 나오는 텍스트북의 내용과는 이제는 전혀 다른 그런 논리로 세계 경제가 변모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위기적인 국면, 어찌 보면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세계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좀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와 있다는 것 같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사실은 이제 대공황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좌파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거 봐, 자본주의 경제 안 돼. 자본주의 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것,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 그거는 면도날에 탁구공을 세우는 것과 같은 거야 라는 게 이제 지난 수백 년 동안 해왔던 좌파들의 어떤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90년대 이제 소련 체제가 붕괴하는 거죠. 사회주의 경제라는 건 더 이상 존속할 수가 없다는 게 전 세계사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련 체제가 30년을 버텨왔다면은, 못 삽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어떤 국가 형성을 유지해 왔었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아마 좀 아찔할 겁니다. 왜냐면은, 자, 사회주의를 하자라고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본주의 대공황, 중산층 붕괴, 양극화 심화,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인류가 이 지구촌을 만들어오고 난 이래로 가장 부가 소수에 집중되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21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170년 전에 이야기한 칼 막스의 워커즈 유나이티드라는 이야기, 그게 지금 와서 먹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 소련 체제가 이미 30년 전에 붕괴됐었기 때문에 그런 위기는 없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갖다가 꿈꾸는 사람들이 있죠. 자, 남미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가장 친미주의 우파적인 국가였던 콜롬비아마저 이제 좌파 정부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브라질의 이제 대선이라는 게 다 끝나게 되면은 그야말로 완전히 적화라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 이제 중남미는 완전히 좌파들이 덮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아마 소위 말해서 이제 태생적으로 우파를 지향하는, 우파를 지지하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남미를 이제 바라보기가 좀 껄끄러울 겁니다. 야, 저거 다 빨갱이 국가들 아니냐? 빨갱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홍색 국가들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왜? 지금의 어떤 경제 위기라는 거는 1년이나 2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아주 구조적인 거고 세계사적인 거고 대공황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남미의 허접한 나라들의 정권이 절대 이 위기를 구조적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4년이든 5년이 지난 다음에 남미의 대선 총선이 있으면 다 이건 우파일색으로 바뀔 겁니다. 왜? 지난 5, 6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좌파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때는 그때 당시에 볼리비아라든가 이런데 이제 그 좌파 창궐하고 있던 좌파가 경제 정책에 전부 실패했기 때문에, 그때 지난 5, 6년 전에 전부 남미에도 중남미에도 우파들이 다 들어찼죠. 그래서 그 현상들은 계속 되풀이됩니다. 특히 남미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대책도, 미래된 어떤 구체적인 좌표라든가 청사진도 없으면서 정권만 바꿔왔습니다. 바꿔와도 똑같죠. 예. 좌가 하든 우가 하든 무능하고 불평등하고, 예. 양극화 심화 현상은 누가 잡아도 관계가 없는 거죠.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막스 경제학을 신봉한 사람, 예. 또는 주류 경제학, 친미적인 경제학자들이 그 경제체제를 맡아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회위기, 경제위기를 해소해보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도 성공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나면 지금 현재 좌파가 잡고 있습니다만 보나 마나 다시 우파가 득세하는 날이 올 겁니다. 물론 그 우파가 득세한다고 해서 절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죠. 소위 말해서 이제 good governance라는 거, 선량한 행정이라는 걸 남미에서는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나마나 또 부패한 정부가 들어서서 또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또 좌파한테 정권 넘어주고 또 다시 5년 후에 바뀌고 그런 현상이 되풀이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2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물론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동목하는 사람 중에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람이죠. 베르톨트 브레히트라고. 이 사람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서독이 아니라 동독에 살았더랬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내뱉은 말들이 간혹 이제 영화라든가 그다음에 에세이, 신문 기사에 이제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님이나 제가 좋아하는 그 제임스 코반이 나오는 17인의 프로페셔널 설십자 훈장 그 영화에 막바지에 이 문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일어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리뭉실하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회화체의 우리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잘 나간다고 까불지 마라. 세상은 어차피 돌고 도는 것.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권 잡은 우파나 지금 정권 뺏긴 뭐 우파들이나 또는 정권을 잡은 좌파나 지금 뭐 할 수 있다고 희희낙낙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든 위기는 구조적으로 닥치는 거고 주기적으로 닥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간다고 좋아할 거 없고 지금 못 나간다고 슬퍼할 일 없다는 겁니다. 자, 이분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